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앙과 논리 구조 손민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성경적 정치 체제를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치 체제와 그 다음에 서구권 정치 체제는 어떤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월 24일 날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쟁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수법은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또 일어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고요. 좀 대외적인 인권 문제도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전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와 인권 문제, 또 그런 문제를 이렇게 품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슈이자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참고한 책은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이고요. 이제 저희가 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와 또 이제 어떠한 성경적 정치 체제가 어떤 이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의 관계가 있는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러시아 사태의 원인은 수년간 지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가입 문제가 표면적 이유고요. 또 이제 그 내부적 러시아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치적 입지, 또 그 푸틴의 동구권 영향을 또 이렇게 강하게 쇄신, 또 강하게 이제 뿌리내리려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정치 체제와 영미권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반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 정치 체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이제 러시아 제국 때 제국 시절에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 니콜라이 2세고요.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1917년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 그 혁명을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카를 마르크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주요 저작은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있고 주요 사상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유물론적 변증법, 토대화 상부구조 이론, 계급의식, 자본이 노동을 소외한다, 폭력혁명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명한 철학자 이 게오르크 헤겔의 변증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헤겔이 철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 한마디로 관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계층이 점점 늘어난다. 그 세계사 이면에 절대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무신론자였던 헤겔 입장에서는 어떠한 절대 정신,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러한 관념의 세계를 점점 지배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계층이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던 게 헤겔의 변증법인데요. 칼 마르크스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념이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대로 물질이 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빅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적자생존과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역사관 어떠냐면요, 물질을 소유한 계층이 처음에 고대 때는 왕과 노예고 중세 때는 영주와 농노, 근대는 자본가와 노동자로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렇게 딱 선을 나눠서 이분법적인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이론이 토대화 상부 구조 뭐냐면, 지금 여기 PPT 보시다시피 이게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둥 이 밑에 부분에는 경제 소유 수단, 그러니까 이 뭐 공장이라든지 자본을 가진 이 물질이 위에 문화, 교육, 사상, 법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 관념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게 토대화 상부 구조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무선 유혹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서 파는 사람들인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 자본가가 이윤 추구하는 것은 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한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자본가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을 일부 착취한다고 말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는 가격 우위를 봐야 해요. 기업이. 생산 단가가 저렴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잖아요. 같은 이게 뭐 같은 물품이 있어요. 같은 볼펜이 있는데 1,000원이고 1,200원 차이가 나면 당연히 1,000원짜리 사용하겠죠. 그것처럼 자본의 재투자는 재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좋고 가격이 싸야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는 정당하다는 게 이제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입장이고 마르크스주의는 이렇게 이분법적 계급으로 나눠서 무산 계급, 이런 생산 수단과 자본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늘 피해자다, 늘 착취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폭력혁명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타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본이 극대화가 되고 사회에서 빈부격차, 빈부대립이 심각해질수록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의식에 따라서 자본가는 악이고 이윤 추구한 자본가는 악이다. 이윤 추구는 노동을 착취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를 막 죽이고 막 그냥 이렇게 때려 죽여도 정당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 변증법, 아까 말했다시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마르크스주의 최종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어떠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 노동자들은 단결을 안 해요. 네. 뭐 이렇게 인터내셔널 이러면서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막상 이제 전쟁이 나니까 노동자들이 전쟁을 안 하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실제로 어떠냐면 가족을 위해 싸워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러시아 같은 농업 생산국.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원래 뭐라고 했냐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혁명 일으키는데 러시아는요 농업 생산국이었어요. 후진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스탈린의 대기근, 대숙청, 마오쩌둥의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김일성의 고난의 행진 이것처럼 이런 이상주의적인 세계는 이상주의적인 그런 유토피아는 일어나지 않았고 학살과 기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형상만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동구권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반대로 이제 서구권 정치 체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서구권 정치 체제는 칼빈주의와 존 로크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종교 개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1517년 루터의 95길 논방문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졌어요. 당시 이제 어땠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이란 건 국가가 아니고 느슨한 연방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부 권력 다툼이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뿐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힘이 있던 가톨릭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그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독일 제후 있잖아요. 지역의 짱들, 지역 제후들이 개신교로 이렇게 루터와 칼빈주의를 답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고요. 개인의 신앙이 보장되는 첫 조약이자 상업 자본과 개신교가 만나서 자본주의를 이룩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 연관성이 있어요. 이 막스 베버가 말한 걸로 또 유명한데요. 기존의 가톨릭 구조는 어땠냐면요. 교회 수익권이라 해서요.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교는 달랐어요. 칼빈주의는 오대 솔라라 해서요. 이제 오직 성경 오직 뭐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 그 자체로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가장 큰 교리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상업 자본이 발달하는 시대에 맞물려서 이 칼빈주의와 자본이 만나 이 자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상업 자본가인 자신은 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청지기적 사명을 줬구나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치를 안 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의 청교도가 있었고요, 프랑스의 위고노가 이런 개신교인들이었거든요. 자본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를 나쁘게 안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뭐 유물론적
관점처럼 이윤 추구는 착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본이 이게 신성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모아서 사치하지 않고 아래 나온 것처럼 축적된 자본으로 사치를 하지 않고 기술에 재투자를 합니다. 예. 사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인 자본으로 기술의 자본의 재투자, 그 자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자본이 증식이 되고 기술이 진보가 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프랑스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을 그러니까 프랑스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프랑스 안에 있던 미군노인들을 모아둘 수 있었던 법인데 이걸 폐지시켜 버리면서 떠납니다. 또 영국에서 어땠냐면요.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국교회를 강조하면서 총교도인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억압했습니다. 탄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고노들은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이제 그 망명을 가게 되고요. 청교도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가 확립이 돼요. 절대 왕정 시대에서 새로운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내고 전국 개혁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치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로크와 공화주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행이 됩니다. 1780년대에 미국의 독립전쟁과 신체제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존 로크라는 사람이 뭘 말했냐면 자연권을 말합니다. 이게 되게 성경적인데요. 정부 수립 이전에 그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 창조주가 개인한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3장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로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을 지배하지 않아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능을 세 개로 쪼개놉니다. 그게 리퍼블릭, 공화주의라고 하는데요. 3권을 나눕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의 기능을 세 개로 쪼개놓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어서 이 개인의 이런 자연 권리를 보장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리퍼블릭입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인격의 비지배,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는다. 절대 왕정은 왕이 이제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로크의 자연권은 개인이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독점 권력을 이제 쪼개는 거죠. 이게 되게 탁월한 또 되게 성경적인 정치 제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공화국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사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은요, 입법부를요 양원제로 만들어놔요. 이게 이제 상원과 하원인데요. 당시 이제 뭐 동부 13개의 주가 이제 그 막 독립을 했잖아요. 인구수가 적은 주가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상원과 하원을 만든 이유가 평등성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구수가 적은 주는 어 불리하잖아요. 인구 비례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동등하게 2명씩 만들어서 상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반대로 인구수가 많은 주도 하원을 만들어서 인구 비례인 하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메디슨도 뭘 하냐면요. 사법부의 독립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법부나 이제 그 대통령이 폭주를 할 때 막 말도 안 되고 반헌법적인 걸 막 내세울 때 헌법 심사 제도로 딱 채택하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이 삼권 분립을 완벽하게 이제 지켜낼 수 있도록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냅니다.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국가 권력을 쪼개서 서로 지배하지 않는다. 이게 성격이 말한 그 인격이거든요. 예, 로크의 자연권과 성격의 인권 되게 유사하죠. 공화주의 제도로서, 그러니까 제도로서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게 리퍼블릭입니다. 근데 이제 공산권은요,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견제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소련과 중국, 북한 모두 반인권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격을 되게 미워했어요. 인권적이다, 인격. 마르크스는 계급 의식을 더 중요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자본가는 자본가끼리 이런 이분법적 구조가 더 강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인권을 미워했어요. 자연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막시즘에 의한 계급 의식과 유물론 관점에 의해서 어, 이런 국가란 하나의 독점 권력을 방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독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탈린처럼요. 스탈린과 지금의 푸틴처럼요. 마지막 총평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길.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의 진영의 정치 제도는요. 앞서 살펴본 그러니까 반인격 반성경적 막시즘에 기초합니다.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근대 칼빈주의 정신을 배우고 청교도인이 세웠던 종교 개혁의 정신, 그러니까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서 계약을 맺죠, 그렇죠? 모세 이렇게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한테 이렇게 약간 모세한테 그 이제 그 괴를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는데 그것처럼 공화주의 역시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는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 게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독점 권력인 국가를 기능적으로 세 가지로 쪼갰죠. 탁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아주 성경과 유사하죠. 계약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닌 계약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정부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서구권의 정치 이념입니다. 크리스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도 존재하는 정치적 분열도 있고요. 대외적 국제 질서도 올바르게 파악해야지 제가 뒤처지지 않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